1933년 12월 프리다는 4년 만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환호와 디트로이트의 고독, 그리고 뉴욕에서의 마지막 폭풍을 뒤로한 시였습니다. 뉴욕에서의 작별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디에고는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록펠러 센터에 거대한 벽화를 그리며 그 한복판에 혁명의 지도자 레닌의 얼굴을 그려넣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당황한 넬슨 록펠러는 수정을 요구했지만 디에고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결국 거장의 숨결이 닿았던 벽화는 하얀 천으로 가려졌고 이듬해 초 정으로 쪼여 산산조각이나 파괴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명성에 취해 있던 디에고는 계속 남고 싶어 했지만 두 번의 유산과 어머니의 죽음을 겪으며 영혼이 탈진한 프리다에게 그린고랜디아는 이제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차가운 기계의 땅일 뿐이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산 앙헬에는 두 사람의 새 보금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이자 건축가인 후안 오고르만이 설계한 이 집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모더니즘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가장 기묘한 점은 구조에 있었습니다. 집은 한 채가 아니라 두 채였습니다. 디에고를 위한 크고 붉은 집, 그리고 프리다를 위한 작고 파란 집. 두 건물은 오직 옥상에 놓인 좁고 긴 콘크리트 다리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함께이면서도 분리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립된 공간. 그것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위태로운 은유였습니다. 프리다는 매일 이 좁은 다리를 건너 디에고의 스튜디오로 도시락을 날랐습니다. 서로의 예술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완벽한 구조처럼 보였지만 그 다리 끝의 문을 누가 잠그느냐에 따라 두 사람은 언제든 완벽한 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프리다는 다시 찾은 멕시코의 흙냄새와 파란 집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야의 정적과 같았습니다. 옥상의 다리를 건너오는 것은 사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난도질할 잔인한 배신의 그림자가 그 좁은 다리를 타고 천천히 프리다의 파란 집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1934년) 가을, 프리다는 자신의 영혼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쇠막대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맹장 수술과 발가락 절단 수술로 병마와 싸우던 그녀에게 날아든 소식은 참혹했습니다. 디에고가 그녀의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 크리스티나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숱한 외도를 견뎌왔던 프리다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그녀는 훗날 이 고통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인생에는 두 번의 대형 사고가 있었다. 하나는 나를 부러뜨린 전차이고 다른 하나는 디에고다. 그리고 디에고가 훨씬 더 나빴다. 분노에 휩싸인 프리다는 산 앙헬 이중주택의 옥상 다리문을 걸어 잠그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위를 들고 디에고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무참히 잘라냈습니다. 그것은 디에고가 탐닉하던 여성성에 대한 스스로의 단죄이자 당신이 사랑했던 프리다는 이제 죽었다는 차가운 절연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배신의 계절에 탄생한 작품이 바로 조금만 찔러봐요입니다. 프리다는 어느 술 취한 남자가 여자를 칼로 난자에 죽여놓고는 법정에서 그저 조금 찔렀을 뿐이라고 변명했다는 실제 살인사건 기사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범인의 모습에서 프리다의 영혼을 난자에 놓고도 그저 가벼운 바람이었을 뿐이라며 변명을 늘어놓는 디에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림 속 침대 위에는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누워있고 범인은 태연하게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프리다는 캔버스 안에 피가 부족했는지 나무 액자 트랙까지 붉은 물감을 사정없이 튀겼습니다.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그녀가 흘린 영혼의 피였습니다. 하지만 징후조차 사랑을 이기지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1935년 7월, 별거 끝에 프리다는 디에고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로맨틱한 고백이라기보다 도저히 그를 끊어낼 수 없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패배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 7년 동안 이런 일들이 숱하게 반복되었고 내가 분노에 차서 했던 모든 행동은 결국 나로 하여금 깨닫게 했을 뿐이에요. 내가 당신을 내 피부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나를 나만큼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사랑한다는 걸 말이죠.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해줘요. 당신을 사랑해요. 자신의 피부를 뚫고 들어온 고통조차 사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이 처절한 항복. 프리다는 결국 다시 산앙엘의 다리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녀는 예전의 프리다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를 딛고 독보적인 예술가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37년 1월) 프리다의 고향집인 카사 아술에 낯선 손님이 찾아옵니다. 스탈린의 암살단을 피해 망명길에 오른 러시아 혁명의 주역 레온 트로츠키였습니다. 스탈린에게 쫓겨 9년간 터키, 프랑스, 노르웨이를 전전하던 트로츠키가 마침내 멕시코 땅을 밟았고 디에고가 멕시코 대통령을 설득해 얻어낸 망명처가 바로 프리다의 친정집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묘하고도 위험한 스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29살의 화가 프리다와 57살의 망명객 트로츠키. 두 사람 사이에는 짧지만 뜨겁고 은밀한 연애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디에고와 트로츠키의 아내 나탈리아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영어로 비밀 편지를 주고받으며 둘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트로츠키는 책 사이에 연애 편지를 숨겨 프리다에게 건넸고 그녀를 피오치타스, 즉 작은 염소 수염이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프리다, 오늘 밤 당신의 사슴 같은 얼굴을 바라보니 도무지 당신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소. 프리다 역시 이 노련한 혁명가와의 만남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의 미를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여동생 크리스티나의 집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배신한 디에고에게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가로챈으로써 날리는 우아한 복수였을까요? 어쨌든 프리다는 트로츠키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혁명가를 매혹시킨 주체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의 정점은 1937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트로츠키의 생일이자 러시아 혁명 기념일이기도 했던 그날, 프리다는 그에게 자신의 자화상을 선물합니다. 바로 커튼 사이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입니다. 그림 속 그녀는 무대 커튼 사이에서 꽃을 들고 우아하게 서 있으며 손에는 레온 트로츠키에게 나의 온 사랑을 담아 바친다는 헌사를 쥐고 있습니다. 비록 이 로맨스는 몇 달 만에 막을 내렸지만 그녀의 이 방황은 부서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기 위한 위태로운 외출이었습니다. 이제 프리다는 다시 붓을 들고 자신을 향한 더 깊은 응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 명의 프리다가 탄생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1938년 4월) 멕시코시티의 코유아칸에 프랑스에서 온 아주 특별한 손님이 도착합니다. 초현실주의의 창시자이자 교황으로 불리던 앙드레 브르통이었습니다. 망명 중이던 트로츠키를 만나러 멕시코를 찾았던 그는 우연히 프리다의 그림을 마주하고 그 자리에서 전율했습니다. 잔혹한 피와 내장이 쏟아지는 이미지 옆에 아름다운 꽃과 나비가 공존하는 그 기이한 세계에 매료된 것입니다.
브루통은 프리다의 예술을 향해 훗날 전설이 된 찬사를 보냅니다. 폭탄주의에 두른 니본이라는 찬사였습니다. 그는 프리다를 초현실주의의 새로운 별로 규정하며 그녀의 그림이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다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초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결코 꿈이나 악몽을 그린 적이 없다. 나는 나만의 현실을 그렸을 뿐이다. 프리다에게 캔버스 속의 고통은 은유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해야 하는 지독한 현실이었고 살아남기 위해 기록해야만 하는 자신의 생생한 역사였습니다. 세상은 곧 이 독보적인 화가를 본격적으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1월, 프리다는 뉴욕의 줄리앙 레비 갤러리에서 생애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25점의 전시작 중 절반 이상이 팔려나갔고 뉴욕타임즈는 그녀의 재능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디에고의 아내가 아닌 당당한 화가 프리다 칼로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열기를 이어 1939년 초 프리다는 앙드레 브루통의 약속을 믿고 파리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지독한 환멸이었습니다. 브루통은 말만 앞세웠을 뿐 전시 준비를 전혀 해두지 않았고 그림들은 세관에 묶여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적 허세와 위선에 가득 찬 파리의 초현실주의자들을 보며 프리다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당시의 연인 닉 머레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곳에 소위 예술적이라는 연들과 어울리느니 차라리 톨루카 시장 바닥에 앉아 토르티아를 팔겠어요. 그들은 카페에 앉아 혁명을 논하고 무의식을 이야기하지만 내 눈엔 그저 쓸모없는 인간들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지독한 불쾌감 속에서도 프리다의 재능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전시회가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피카소는 디에고에게 보낸 편지에 나도, 너도, 드랭도 저 여자처럼 얼굴을 그릴 수는 없다며 찬사를 보냈고 칸딘스키는 프리다의 그림을 보고 눈물까지 흘렸으며 마르셀 디샹은 이곳에서 유일하게 발이 땅에 붙어있는 예술가라며 극찬했습니다. 마침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그녀의 자화상 더 프레임을 구입하기에 이릅니다. 20세기 멕시코 현대 미술가의 작품이 루브르에 소장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폭탄을 감싼 리본이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프리다의 개인적인 삶은 다시 한번 비참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갈 멕시코에서 디에고 리베라가 보낸 차가운 이혼 서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9년 11월, 프리다와 디에고는 마침내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10년의 지독했던 사랑과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프리다는 텅 빈 몸과 마음으로 자신이 태어난 집 코요아칸의 카사 아술로 돌아왔습니다. 정막 속에 앉아 그녀가 가장 먼저 든 것은 붓이 아니라 가위였습니다. 그녀는 디에고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닥치는 대로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디에고가 좋아하던 화려한 테오아나 드레스 대신 그의 옷장에서 꺼낸 듯한 헐렁한 남성용 양복을 입었습니다. 프리다는 이 파괴적인 변신의 순간을 짧은 머리에 자화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상단에는 멕시코 민요의 가사를 적어 넣었습니다. 봐,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면 그건 당신 머리카락 때문이었어. 이제 당신은 머리가 없으니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디에고가 사랑했던 프리다를 스스로 해체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프리다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가로 세로 173cm의 거대한 캔버스. 그 안에 두 명의 프리다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두 명의 프리다입니다. 그림 속에는 제목처럼 두 명의 프리다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디에고가 사랑했던 테우아나 드레스를 입은 멕시코의 프리다. 왼쪽에는 디에고가 버린 하얀 빅토리아풍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유럽의 프리다입니다. 두 프리다의 심장은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멕시코 프리다의 심장은 온전한 반면 유럽 프리다의 심장은 반쯤 잘려나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멕시코 프리다의 손에는 디에고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습니다. 그녀의 심장에서 나온 동맥은 그 사진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여전히 디에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럽 프리다의 심장에서도 동맥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동맥은 잘려 있습니다. 그녀의 흰 드레스 위로 피가 흐릅니다. 그녀는 수술용 가위를 들고 동맥을 끊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프리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심장은 하나의 혈관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피를 수혈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하고도 숭고한 광경은 우리를 26년 전의 어느 날로 데려갑니다. 소아마비에 걸려 방에 갇혀 지내던 6살의 프리다. 나무다리라고 놀림받으며 외로웠던 그 아이는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그 문을 통과해 민첩하고 무게도 전혀 없으며 소리 없이 춤을 추던 비밀 친구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32살의 프리다는 다시 그때의 고독 앞에 섰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부모도 곁에 없는 세상.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둘로 나누어 상처받은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6살의 소녀가 유리창 너머로 친구를 불러냈던 것처럼 32살의 화가는 캔버스 위로 또 다른 자아를 불러내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자화상이 아닌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다시 봉합해낸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대신 고통을 직시하고 고통을 형상화하고 고통을 예술로 바꾸는 것, 그것이 프리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미 프리다는 세상으로부터 디에고의 아내가 아닌 그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인 화가 프리다 칼로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1940년 12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디에고 리베라의 54번째 생일날, 프리다와 디에고는 다시 한번 결혼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혼한 지 불과 1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혼은 1929년 코끼리와 비둘기라 불렸던 그 시절의 낭만적인 결합과는 결을 달리했습니다. 재결합을 먼저 제안한 것은 디에고였지만 주도권은 프리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디에고에게 두 가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것. 나는 당신에게 단 한 푼의 생활비도 받지 않겠으며 내 그림을 팔아 스스로를 부양하겠다. 둘째, 성관계를 갖지 않을 것. 우리는 침대를 공유하는 부부가 아니라 예술과 혁명을 공유하는 동지로서 살아가겠다. 디에고는 이 가혹한 조건을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 지독한 배신을 겪고도 다시 그에게 돌아갔느냐고. 프리다는 훗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디에고와 함께 사는 것이 지옥 같은 고통이었지만 그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이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연인으로서의 재결합이라기보다 서로의 고독을 지탱해줄 재계약에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면서도 가장 아픈 목발임을 마침내 인정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멕시코로 돌아와 다시 카사 아술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뒤로
프리다의 육체는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척추는 마치 오래된 건물의 기둥처럼 속에서부터 으스러지고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점점 근육이 빠져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가혹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석고, 가죽, 강철로 된 무거운 코르셋들이었습니다. 프리다는 평생 28개의 코르셋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부서진 몸을 지탱해주는 생명줄인 동시에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게 만드는 단단한 감옥이었습니다. 1940년대의 프리다는 매일 아침 이 차가운 갑옷을 몸에 조여매며 전장으로 나가는 전사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944년 프리다는 자신의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붕괴를 한 점의 그림으로 응축해냅니다. 바로 그녀의 가장 유명한 걸작 중 하나인 부서진 기둥입니다. 그림 속 프리다는 황량하고 갈라진 대지 위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수직으로 길게 쪼개져 있고, 그 틈새로 살점 대신 이오니아식 석조 기둥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그녀의 척추는 여러 군데 금이 가고 부서진 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고대 유적의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과 강철로 된 차가운 의료용 코르셋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져 나가는 척추를 억지로 붙들어매는 유일한 지지대이지만 동시에 살을 파고드는 구속입니다. 그녀의 온몸에는 수많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어떤 못은 가슴에, 어떤 못은 얼굴에, 그리고 어떤 못은 마른 다리에 깊숙이 박혀 끊이지 않는 통증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의 표정입니다. 프리다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대신 눈물을 흘리면서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정면을 응시합니다. 그 눈빛은 가련한 환자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똑바로 마주하는 전사의 눈빛입니다. 그녀는 가장 비참한 육체의 상태를 가장 숭고한 예술적 선언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1946년) 프리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뉴욕으로 향합니다. 쇠막대기가 관통했던 척추가 21년의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자 대수술을 감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사들은 척추 유압술을 권했습니다. 프리다의 골반에서 뼈를 떼어내 척추에 이식하고 15cm 길이의 금속 막대를 그녀의 등뼈에 삽입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실패했습니다. 프리다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프리다는 이 수술을 지옥 같은 수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술 후 그녀는 척추를 펴기 위해 머리나 겨드랑이를 끈으로 묶어 공중에 매달린 상태에서 젖은 석고붕대를 온몸에 감아야 했습니다. 새벽 4시, 석고가 굳으면서 발생하는 열이 피부를 태웠고 딱딱해지는 석고가 갈비뼈를 조여왔습니다. 프리다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석고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그 숨막히는 압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가운 강철 코르셋이 석고를 대신했습니다. 그 강철의 냉기와 뼈를 깎는 통증을 잊기 위해 그녀는 매일 밤 메페리딘과 모르핀을 브랜디에 타서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그녀가 그린 그림, 희망의 나무여 굳세어라. 얘는 2명의 프리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술 자국이 선명한 등만 보인 채 병실 침대에 쓰러져 있는 프리다. 하지만 그 옆에는 붉은 태우아나 드레스를 입은 또 다른 프리다가 꼿꼿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코르셋을 손에 쥐고 한 손에는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깃발에는 당시 유행하던 노래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희망의 나무여 굳세어라. 그것은 밤마다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잠들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지쳐가고 있는
스스로에게 거는 처절한 주문이었습니다. 1950년 프리다는 척추 유압술의 실패와 감염으로 멕시코시티 병원에 9달을 더 입원했습니다. 그 사이 7차례의 척추 수술을 더 받았습니다. 기나긴 병상 생활. 그녀는 자신의 몸에 더 씌워진 석고 코르셋 위에 침대에 누운 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르셋 위에 호랑이를, 원숭이를, 깃털 달린 새를 그렸습니다. 1925년 사고를 상기시키는 전차를 그렸습니다. 붉은 낫과 망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복부 위치, 자궁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태아를 그렸습니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녀는 코르셋을 외부 자궁처럼 만들었습니다. 1932년 디트로이트에서 잃어버린 디에구이토를, 영원히 태어나지 못할 아이를 자신의 몸에 문신처럼 새겨 넣었습니다. 프리다는 이렇게 석고, 가죽, 강철로 된 감옥들을 미술관으로 바꾸었고, 부서진 육체 속에서 오직 예술이라는 끈을 쥔 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 4월 13일) 멕시코시티의 롤라 알바레스 브라보 갤러리 앞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상해 첫 멕시코 개인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뉴욕과 파리에서는 이미 거장으로 추앙받았으나 정작 사랑하는 조국에서는 단 한 번도 개인전을 열지 못했던 그녀에게 이 전시는 평생의 염원이었습니다. 이 전시를 기획한 사람은 사진작가 롤라 알바레스 브라보였습니다. 그녀는 프리다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살아있는 동안 회고전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다의 몸은 이미 너무 부서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여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위험하다며 참석을 만류했습니다. 개막일 저녁, 먼저 트럭 한 대가 갤러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침대, 카사아술에 있던 프리다의 내기둥 침대였습니다. 1925년 버스 사고 이후 어머니가 천장에 거울을 달아주었던 바로 그 침대가 갤러리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잠시 후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토바이 호위대까지 대동한 행렬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구급차의 뒷문이 열리고 프리다는 들것에 실려 전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앙에 배치된 자신의 침대 위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찌든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테우아나 드레스를 입고 손가락마다 묵직한 반지를 끼고 머리에는 갓 꺾은 다알리아 꽃을 꽂은 채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침대에 누워 관객들을 압도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옆에 두고도 그녀는 테킬라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치들의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몰려든 사람들과 밤새도록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갤러리 구석까지 뻗어와 있었지만 프리다는 그 죽음조차 자신의 파티에 초대된 손님인 듯 태연했습니다. 아트뉴스의 비평가 아니타 브레너는 이날의 광경에 대해 전시는 일반적인 오프닝이라기보다 궁정 행사가 되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장을 취재하던 타임지 기자에게 생애 가장 강렬한 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픈 게 아니에요. 나는 부서진 거예요. 하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한 나는 살아있음에 행복합니다. 벽에 걸린 수많은 자화상 속 프리다들과 전시장 한가운데 침대에 누워 숨쉬는 프리다. 그날 밤 프리다 칼로의 삶과 예술은 경계가 무너진 채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서진 육체로 도달한 가장 완벽한 완성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삶은 그렇게 부서진 채로
완성되었습니다. 멕시코 개인전의 화려한 승리 뒤로 프리다에게는 생애 가장 잔혹한 선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53년 8월, 그녀의 오른쪽 다리에 궤저가 찾아온 것입니다. 발가락부터 검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다리는 결국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6살의 소아마비를 앓고 18살 버스 사고로 11군데나 부러졌던 그 다리,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28년을 버텨준 고마운 지지대였지만 결국 그녀의 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사라진 다리가 여전히 불타는 듯 아픈 환상통이었습니다. 프리다는 일기에 내 다리를 자른 지 6달. 그 사이 나는 수백 년의 고문을 당한 듯했고 몇 번이나 이성을 잃을 뻔했다며 피 맺힌 절규를 남겼습니다. 다리 절단은 그녀의 몸과 마음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곧 죽을 것 같은 예감을 내비쳤고 일기 말미에 해골 그림과 함께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디에고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드디어 떠나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며 작별을 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삶으로 붙잡아둔 것은 역설적이게도 또다시 디에고였습니다. 디에고가 날 붙잡아주고 있어. 하지만 내 평생 이렇게 많이 고통스러웠던 적은 없었어. 조금만 더 버텨보려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프리다는 일기장에 잘린 2발을 그렸습니다. 한쪽 발이 다른 발 위에 겹쳐 있고 잘린 다리 윗부분에서는 화분처럼 푸릇한 식물 가지들이 돋아나고 있는 기묘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저항의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발이 왜 필요해? 나에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 그녀는 의족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족에는 화려한 중국식 용자수가 새겨진 붉은 가죽 부츠를 신겼습니다. 그녀는 이를 붉은 용부인이라 부르며 자신의 당당한 예술적 장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비록 더 이상 예전처럼 걸을 수 없었고 휠체어에 몸을 맡겨야 했지만 프리다는 이제 육체의 중력을 벗어나 정신의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 7월 2일, 죽음을 불과 11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프리다는 폐렴에서 회복되지 않은 몸,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몸으로 다시 한번 거리로 나갔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산토도밍고 광장, 불과 닷새 전 미국 CIA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과테말라의 하코보 아르벤스 대통령을 쿠데타로 전복시켰습니다. 이 불법적인 미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만여 명의 시위대 속으로 프리다도 뛰어든 것입니다. 디에고가 미는 휠체어 위에서 프리다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4시간 동안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수척해진 손에는 평화를 뜻하는 포룰라 파스 깃발이 들려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주먹은 하늘을 향해 높이 치켜들려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멕시코시티의 거리가 휠체어 바퀴를 통해 부서진 척추와 잘려나간 다리에 끔찍한 진동을 전했을 것입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고통이 온몸을 난도질했을 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턱 밑까지 차오른 순간에도 나는 끝까지 나일 것이다 라고 외치는 생명력의 마지막 포효였습니다. 시위가 끝나고 파란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프리다에게 이제 정말로 마지막 인사를 건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54년 7월 초)
멕시코 코요아칸의 파란 집, 카사아술. 한낮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침실에서 프리다 칼로는 인생의 마지막 붓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대부터 수없이 그려왔던 자화상 대신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대상은 멕시코의 태양을 머금은 정물, 수박이었습니다. 수박은 멕시코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죽은 자의 날에 제단 위에 올리는 과일, 죽은 자가 먹는 과일입니다. 단단한 껍질은 고통을 견디는 외면을, 붉은 속살은 상처이자 생명의 달콤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박힌 검은 씨앗들, 열매가 사라져도 씨앗은 영혼을 이어갑니다. 새로운 생명, 그리고 불멸의 약속. 과테말라 항해 시위를 다녀온 지 사흘이 지난, 그리고 죽음을 불과 8일만을 남겨둔 7월 5일, 프리다는 수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림 맨 앞, 가장 붉고 탐스럽게 잘린 수박 조각 위에 파란색 물감으로 자신의 마지막 문장을 새겨 넣었습니다. 비바라 비다. 인생 만세. 코요아칸. 1954년 멕시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고 이제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소멸을 앞둔 사람이 자신을 으깨고 부수려 했던 가혹한 운명에게 보란듯이 날리는 가장 우아하고도 완벽한 승리의 선언, 인생 만세. 죽음을 앞두고 죽음 대신 삶을 노래한 이 그림은 화가 프리다 칼로가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프리다는 마지막 붓을 놓는 순간에도 삶의 편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고마웠어. 인생. 1954년 7월 12일 밤, 밖에는 낮은 빗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프리다는 평생의 연인이자 아픈 목발이었던 디에고를 침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반지였습니다. 8월에 있을 결혼 25주년 은혼식 선물로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디에고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념일까지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왜 벌써 주는 거야? 프리다는 수척해진 얼굴에 엷은 미소를 띄우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당신을 떠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음 날 1954년 7월 13일 새벽 6시경 곁을 지키던 간호사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프리다 칼로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47회의 짧고도 격렬했던 생이 그렇게 멈췄습니다. 공식 사인은 폐색전증, 폐동맥이 막혀 숨을 거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여 스스로 고통을 끊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진실은 오직 프리다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검은 천사 그림과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외출이 즐겁기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프리다. 외출. 그녀는 평생 자신을 가두었던 부서진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즐거운 외출을 떠났습니다. 30번이 넘는 수술과 28개의 코르셋을 견뎌온 전사는 마침내 갑옷을 벗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안식의 길로 접어든 것이었습니다. 디에고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7월 13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이었다. 나는 사랑하는 프리다를 영원히 잃었다. 너무 늦게야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부분이 프리다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리다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적어 내려간 일기에서 이런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이루었다. 나는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디에고를 더 사랑한다. 나의 의지는 위대하다. 나의 의지는 변함없다. 그녀는 끝까지 낙관주의자였고 투사였으며 지독한 사랑꾼이었습니다. 부서진 척추와 잘려나간 다리로도 걷겠다고 다짐했던 그 위대한 의지가 결국 그녀를 죽음 너머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멕시코에 500페소 지폐가 있습니다. 이 지폐에는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시끄러웠던 부부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앞면에는 디에고 리베라, 그리고 뒷면에는 프리다 칼로.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한 장의 종이 안에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지폐의 앞면과 뒷면이 결코 만날 수 없듯 그들은 영원히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세상을 유랑하고 있습니다. 평생 서로를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끝내 서로에게 닿을 수 없었던 그들의 운명처럼 말입니다. 함께이면서 따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분리된 그들의 존재 방식은 죽음 이후에도 멕시코인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리베라의 아내로만 불렸던 여인, 부서진 몸을 가리기 위해 입었던 화려한 테우아나 드레스, 짙은 따은 머리, 그리고 고통을 숨기지 않았던 그 강렬한 눈빛. 그것은 이제 멕시코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되었고 전 세계가 사랑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상실은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 프리다 칼로.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함으로써 부서진 채로 완성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다 칼로의 삶, 그 붉고 뜨거웠던 이야기였습니다.